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네, 저희 발대식에 이어서 사업 성과 강화 포럼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희 미리 안내해 드린 대로 저희 오늘 포럼 때는 주제 발표 2개에 이어서 이제 질의응답과 토론이 있을 예정인데요. 저희 주제 발표 2분 먼저 간략하게 소개해 드리면 저희가 그 첫 번째 그 발표로는 코로나19로 인한 글로벌 학생 교류 환경 변화와 고등교육 대처 방안 모색에 대해서 네, 숙명여자대학교의 최동주 교수님이 발표해 주시겠고요. 이제 두 번째 주제는 저희 이제 캠퍼스 아시아 확장 사업이 지금 사실 코로나라는 좋지 않은 좀 악재에 맞아서 이제 어떻게 하면 이제 온라인으로 뭐 공동교육과정 개발할지 요거에 대해 좀 고심이 지금 많으실 걸로 좀 생각이 됩니다. 저희가 관련해서 이제 코일 프로그램 활용을 통해서 온라인 공동교육과정 개발 가능성을 제시하는 내용에 대해서 중앙대학교의 홍준영 교수님이 발표를 해주시겠습니다. 저희 주제 발표 2개 이제 이어진 다음에 그 다음으로 질의응답 진행하도록 하겠고요. 그 발표 진행되는 도중에 이제 뭐 질문 사항이 있으시면 미리 채팅창에 남겨주셔도 되고요. 아니면 그 질의응답 시간에 손을 들어주시면 제가 이제 호명 드리고 이제 그다음에 이렇게 라이브로 질의응답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러면 저희 첫 번째 주제 발표로 코로나19로 인한 글로벌 학생교류 환경 변화와 고등교육 대처 방안 모색에 대해서 숙명여자대학교 글로벌 거버넌스 연구소의 최동주 소장님께 발표를 먼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소장님. 네, 안녕하세요. 숙명여대 최동주 교수입니다. 제가 사실 전공이 교육 쪽이 아닙니다. 교육 쪽이 아닌데 제가 줄곧 이 캠퍼스 에이시아 사업이 시작되던 시점부터 교육부제가 국제화자문을 하던 시점부터 이제 참여를 하게 돼서 세계 교육 포럼을 거치고 또 이 캠퍼스 에이시아 사업이 확대되고 제가 또 고등교육 국제화 정책중점 연구소를 6년간 운영하면서 케마 사업에 케마 플러스까지 나오기까지 저희들도 안을 내고 대기업하고 교육부하고 논의를 하면서 줄곧 좀 더 나은 케마 사업의 확장과 발전을 위해서 연구하는 그런 경험을 갖게 되었습니다. 지금 현재는 잠시 후에 간략히 말씀드리겠지만 또 우리나라의 이제 미래 대응하는 대학 교육의 그 혁신 전략을 짜는 연구소를 향후 또 6년간 정책 중점으로 운영하게 선정이 된 상태라서 요즘 관심을 갖고 보고 있는 차중에 이 케마 사업에 대한 사업성과 포럼이 열려서 제가 여러분들 다 아시는 내용이고 고민하고 계신 내용인데 오늘 같이 말씀을 나누고 좀 한 번 더 문제인식을 갖는 그런 노력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최근에 7개 사업단이 더 선정되고 또 동남아의 대학들이 합쳐지고 기존의 그 케마 사업단이 새롭게 이 동남아 국가들하고의 협업을 통해서 사업단을 구축하는 모습을 보면서 두 가지를 느꼈습니다. 하나는 저보고 이걸 하라고 그러면 저는 안 할 것 같아요. 너무 힘들어서. 3개국 간의 소통도 힘든데 4개국의 소통으로 늘린 교수님들의 희생정신, 그것이 정말 빛을 발하고 있다라는 생각을 하고, 두 번째로는 과거에는 이제 예술 쪽까지는 포함이 되었습니다만은 이제는 아주 전문화된 높은 수준의 의계열, 치계열, 치의학 계열까지 케마 사업단에 들어오고 또 성과를 내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특히 각 국가의 그 치의학 계열의 그런 여러 가지 표준화나 상호 인증은 굉장히 어려운 장벽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도전적으로 이런 이경 계열로 치의 계열의 전공에 참여하셔서 케마 플러스를 하고 계신 여러분들 교수님들께 정말 존경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오늘 드리고 싶은 말씀은 저희 연구소의 업무에 대해서 간략하게 향후에도 아마 여러분들 테마 플러스를 하시면서 또 저는 이게 에라스무스 플러스하고 합쳐져 가지고 더 커질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결국은 글로벌 레벨로 발전할 거라는 믿음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저희 연구소가 하는 업무를 간략하게 여러분께 설명을 드리고 또 오늘 드리는 말씀의 그 배경이 어떤 지식적인 배경에 의해서 발표가 되는지도 여러분이 조금 인식을 하셔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고, 그래서 두 번째까지는 여러분이 우리가 다 알고 있는 문제이기를 한 번 더 확인하고
세 번째 섹션에서는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혹은 이제 언더 코로나, 언더 팬데믹에서도 미래교육 체제 전환을 위해서 케마가 고려해야 될 사안 4가지를 제가 한번 정리를 해보았어요. 그래서 그 내용을 중심으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연구소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2015년도부터 6년 동안 그 한국 고등교육 국제화, 그다음에 한국교육 국제사회 진출 지원을 위한 전략을 연구하고 정책을 개발하고 제도화시키는데 지원을 하는 그런 역할을 했고, 아세메나 에이펙, 그다음에 또 이 재정부 문제, 그다음에 최근에는 이제 신북방 정책까지 고등교육을 어떻게 확장시킬 것인가에 대한 노력을 해왔습니다. 사실은 캠퍼스 에이시아하고 이 한일중 교육장관 회의는 항상 맞물려 돌아갔는데, 이 한일중 교육장관 회의가 케마를 통해서 3국 간의 고등교육, 동아시아의 주요 3국 간의 고등교육의 소통과 교류와 이를 통한 발전의 모멘텀을 잘 유지해 왔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 모멘텀, 소통의 모멘텀이 굉장히 중요한데, 매년 열리는 이 한일중 교육장관에 의해서 항상 이 케마는 핵심 의제로 떠올랐고, 이 핵심 의제로 떠올랐던 것에 한국이 가장 적극적이었고, 지금은 어떻게 보면은 이런 다자협력 틀에서 케마에서는 우리가 이니셔티브를 쥐고 있는 형태로 발전을 하고 있고, 거기에는 이 대기업의 상당히 높은 수준의 연구와 전략 구상과 또 그 전략의 수행이 있었습니다. 또 하나는 이것이 아셈과 에이펙하고의 고등교육 국제협력에 대한 연구를 저희가 하면서 궁극적으로는 아시아 태평양 지역으로, 더 나아가서는 유럽하고 에라스무스 플러스 버추얼 익스체인지라고 하는 프로그램 나중에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만은 그것하고 연계가 되어서 글로벌 레벨로 발전할 수 있다라는 확신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 연구 과제를 이제 미래 고등교육에 대해서 이제 연구를 하게 되는데, 이 최근에 이제 저희가 맡은 지 이제 몇 개월 안 됐습니다만은 기본 과제를 수행하면서 우리나라에서도 대학 간의 공유대학 설립, 그다음에 지방에서 클러스터 중심으로 한 지방 대학 간의 마이스터화, 그다음에 또 이 취업과 중범위 기술 중심의 교육을 하는 마이스터 대학 간의 협력, 이런 것들이 사실 이슈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고등교육의 그 레벨별 혹은 지역별 이런 케마 사업 후속 프로그램들이 지속적으로 발전할 거라는 것에 대해서 저희들이 문제의식을 갖고 최근에는 이슈페이퍼를 작성하고 있는데, 국제교육협력 중장기 발전 전략, 이를 통해서 마이스터대, 공유대학, 국내에서 움직이는 대학의 혁신 사례들이 어떻게 고등교육 국제화와 연계될 건가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연구를 하고 있고, 앞으로 그런 안이 나오게 되면 아마도 케마에 가장 먼저 적용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기 때문에 여러분들과 지속적으로 교류를 하고 문제인식을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사실은 밀접성이 이제 올라가게 되면서 모빌리티가 늘어났는데, 그 모빌리티가 공간의 모빌리티에서 이제는 사실은 시간적 모빌리티로 움직이고 있고, 특히 팬데믹 하에서 이 모빌리티가 활발성을 띠긴 하지만 실질적 물리적인 이동성이 아니라 시간적이고 비물리적인 이동성이 증가하고 있어요. 근데 이 동아시아에서 특이한 사안 중에 하나는 이 10개 회원국가로 뭉쳐진 아세안 회원국들이 굉장히 고등교육 협력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다는 겁니다. 최근에는 유니버시티 말라야 같은 대학이 세계 100위권 안에 들어왔고, 뭐 싱가포르에는 세계 100위권 안에 세계 대학이 이미 있습니다만은 이런 이 동남아 국가연합의 대학들의 수준이 빠르게 올라가고 있다는 것. UND도 마찬가지고 보고로농과대학, 그다음에 태국의 줄라롱콩 같은 대학들이 200위권 안에 들어오게 되고, 사실 저희가 200위권 안에 몇 개 대학이 있느냐 따지게 되면은 조금 쉐임이죠. 쉐임이긴 하지만 어쨌든 간에 이 아세안 국가들의 고등교육에 대한 투자는 굉장히 빠른 속도로 늘어났고, 지난 10년간 약 250%의 예산 증대가 있었고, 순위 변동도 상당히 높은 수준으로 가파르게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캠퍼스 에이시아 플러스 사업, 그다음에 캠퍼스 에임즈하고의 장기적인 융합, 이런 것들을 고려했을 때 한국의 고등교육의 수준도 동시에 상승해야 되는 의무가 또 있긴 합니다. 또 더불어서 이
최근에 이제 우리가 신남방 이후에 신북방 정책에 상당한 교육 관련 협력 예산을 투입하고 있는데, 신북방 관련돼서 재단이 만들어지고 역시 협력 교류에 펀드가 투입이 되게 되면은 신북방 정책의 대상 국가들인 중앙아시아 국가들하고의 이런 케마 사업이 또 확대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향후 고등교육의 가장 큰 성장 잠재력이 이제 아시아 태평양 지역에 있다라는 것은 사실은 지난 한 20년 동안 계속 논의되었던 얘기인데, 하나는 미국과 중국의 경쟁이 계속 강화되면서 중국 유학생들이 영내 유학으로 아웃바운드가 증가하고 있고, 또 중국이 지역 내에서의 협력을 추구하면서 인바운드 유학생들을 대규모로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물론 일본도 노력하고 있고 우리도 노력하고 있는데, 재미있는 것은 이렇게 물리적인 모빌리티가 커지지 않은 상황에서 우리 학위 유학생들이 최근에 팬데믹 상황에서 상승했다는 겁니다. 비학위 학생들, 즉 서머스쿨 중심으로 한 비학위 학생들, 방문형 연수형 학생들은 줄어든 반면에 코로나 상황 하에서도, 팬데믹 상황 하에서도 우리 학위 과정 학생들은 지속적으로 늘어났다라는 것이 최근에 이제 팬데믹 상황에서 보여지는 특이한 현상들인데, 이것은 말씀드린 바와 같이 지역 협력이 강화되는 상황, 중국 중심으로 동아시아에서 이 원조는 물론이고 모빌리티를 자극할 수 있는 여러 가지 교류의 증대가 중국 대학들의 질적 성장 이런 것들에 힘입은 바도 있지만, 한국도 역시 한국 같은 경우에도 유학생이 리전 안에서 지역 내에서 상승하고 있다라는 것을 하나의 특이한 징후로 우리들이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거기에 대한 자세한 이 통계는 여기 나와 있는 바와 같습니다. 오른쪽 그래프를 여러분 잘 보시면 아시겠지만, 학위과정 노란 선과 파란 선이 이제 학위과정인데, 이 학위과정의 숫자는 사실은 전체로 봤을 때는 살짝 내려갔지만 학위과정은 늘어나고 비학위과정은 떨어지는 그런 상태를 보이고 있습니다. 학생 모수의 감소가 이제 우리 아웃바운드 같은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학생 모수의 감소가 있고, 또 영내 국제화에 이제 영향을 받아서 한국 유학생 수가 이제 감소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는데, 이 추세는 아웃바운딩 되는 우리 유학생들의 수가 계속 지속적으로 감소하는 것은 당분간 상당히 오랜 기간 동안 지속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입니다. 이것은 또 역설적으로 뭘 의미하냐면은 우리 고등교육 대상자들이 해외로 나가서 국제 교육에 참여하는 기회가 줄어들고 있다는 거고, 그렇다면은 그 국제 교류 교육에 참여할 수 있는 우리 고등교육 대상자들의 국제 교육 참여 비율이 로컬 중심으로 케마 사업과 같은 데를 통해서 더 확산될 가능성이 있다라는 것을 임플라이한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디지털 전환의 가속화는 뭐 우리가 이미 다 알고 있는 바지만, 최근에 재밌는 것은 G20 국가들이 온라인 학위에 대해서 G20 국가들이 이제 이 교육에 대해서 논의를 하기 시작했는데, 이 G20 국가들의 논의가 사실 재무정상회담, 재무 안전성을 기하는 G20 국가들이 교육을 논했다는 것이 굉장히 아이러니합니다만은, 여기서 최근에 온라인 학위, 그다음에 가상학습 체계 를 개발하고 시도해야 된다는 필요성이 제기가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는 이제 블렌디드 러닝하고 하이브리드 러닝은 이제 우리는 이미 학교 현장에서 여러분들이 다 경험하고 있고, 상당히 빠른 속도로 기술적인 인프라를 구축해 나가고 있고, 아마도 신학기부터는 저희들이 캠퍼스에서 이 두 가지 시스템을 융합해서 같이 활용하고 온오프의 특장점이 이제 결합되는 시스템으로 학습 효과를 좀 극대화시키는 방향성에 대해서 여러 가지 전략적인 모색을 할 그런 가능성이 높아졌습니다. 이것은 비용 절감이라는 측면이 하나 있고, 물론 초기에는 이제 ROI로 따지면은 초기에는 투자가 많이 되겠죠. 투자가 많이 되겠지만 실질적으로는 중장기적으로 비용 절감 효과가 뛰어날 것이고, 그거는 학생이라고 하는 클라이언트나 우리 공급자 입장에서 둘 다 중장기적으로는 코스트가 다운될 거고, 또 하나의 장점은 컨텐츠를 항시적으로 같이 공유할 수 있는 플랫폼이 만들어진다면은 이것은
그동안에 계속 딜리버리 돼야 했던 것이 하나의 컨텐츠로 묶여가지고 공유될 수 있는 지식으로 만들어진다라는 것. 그래서 기존의 일방향성을 갖던 일러닝하고는 다르게 대면 수업의 효과성과 양방향적 효과성이 비대면에서도 보완된 형태로 나오기 때문에 과거의 일방향성의 일러닝 수업보다는 훨씬 더 학습 효과를 극대화시킬 수 있는 방향으로 기술의 변환과 정책의 대응이 융합될 것이다라는 것이 있고요. OECD 국가에서 2020년도에 424개, 2020년 6월인데 424개 OECD 멤버 국가의 고등교육기관에 조사를 했는데 그때 이미 31%가 온라인하고 자료 공유 동안 새로운 교류협력 방식, 그러니까 하이브리드 러닝하고 블렌디드 러닝 하겠다라는 준비에 들어갔다는 건데 최근에 다시 제가 강의하기 전에 3일 전에 체크를 해보니까 2021년 9월 현재 68%가 똑같은 자료에 응답을 했고 70% 정도가 이를테면은 OECD 주요 국가의 주요 고등교육기관은 70%가 이미 이 HL과 BL에 참여를 하는 걸로 결정을 했고 이미 추진 중이라는 통계가 나와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 이제 캐마에 주는 여러 가지 또 시사점이 있겠죠. 그다음에 하나의 또 다른 점은 이 원격 교육, 즉 이 비대면 교육이 첨단형 비대면 교육이 하이브리드형이 대학 교육의 새로운 그 표준 구상하고 있는데 이건 최근에 교육부가 이제 조사했는데 대학생들이 의외로 원격 수업의 확대에 관련해 가지고 응답률이 70% 이상이 긍정적으로 보고 있어요. 이것은 뭐냐 하면은 사실 이제 비용, 거주 비용이라든지 이동에 관련된 비용들이 이제 줄어드는 문제, 그다음에 컨텐츠의 항시 공유가 가능한 시스템으로 수학이 가능하다는 것, 그다음에 이런 이제 그 현장의 그 니즈를 반영해서 교육부가 원격 교육 규제 완화를 발표하고 작년 9월에 결국은 이제 포스트 코로나 미래교육 전환을 위한 디지털 기반 고등교육 혁신 지원 방안을 내놓고 뉴노멀 원격 교육 내실화 추진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이제 피할 수 없는 경향에 대해서 사실은 교육부가 제도적으로 적시에 반응을 했다라고 보여집니다. 특히 원격 수업의 뉴노멀 정립이라는 오른쪽에 나와 있는 표를 여러분 보시면은 교과목 개설, 원격 교육 수업과 관련된 교과목 개설 기준을 폐지하고 이수학점 제한 기준도 완화하고 그다음에 대학 자율로 이수학점 제한 기준을 결정하게끔 하고 그다음에 원격 수업에 대한 자율적 질관리 원칙을 도입했는데 이 부분이 사실은 지금 현재 우리가 고등교육 국제화를 염두할 때 가장 염려되는 부분 중에 하나이기도 합니다. 원격교육지원센터는 아마도 우리나라의 4년제 대학들은 다 지금 설치 운영하고 있고 강의평가와 외부 콘텐츠 인정 기준을 이제 마련하는 것이 이제 퀄리티 어슈런스하고 역시 관계가 되어 있고 원격 수업 관리위원회도 아마 4년제 대학은 모두 지금 확보가 된 상태라고 보여집니다. 맨 아래쪽에 지역 기반 온오프라인 미래교육 선대 모델 구축 지원은 저희가 지금 저희 연구소에서 연구하고 있는 미래형 고등교육 시스템 중에서 지방 공유대학의 플랫폼 설치와 긴밀한 연결 관계가 있습니다. 이 플랫폼이 설치가 됨에 있어서 그 플랫폼에 참여하고 그 플랫폼에서 컨텐츠를 서플라이 받고 네트워킹 안에 들어간 멤버들은 동시에 그 플랫폼을 활용해서 고등교육 국제화, 그 대학들이 국제화 교육의 캐마 형태로 확장 참여하는 것에 대한 플랫폼을 넣어야 된다는 것이 저희 연구소의 생각이고 그 방향에 대해서 지금 보고서를 작성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국제교육협력의 대표적인 사례는 아까 제가 초반에 잠깐 말씀드렸습니다만 여러분 잘 아시는 에라스무스 플러스 일환으로 운영되는 그 에라스무스 플러스 버추얼 익스체인지가 있는데 이게 참 재미있는 현상입니다. 근데 이 에라스무스 플러스 버추얼 익스체인지의 특징은 뭐냐면은 과거에는 고등교육 기관끼리 혹은 플랫폼을 공유하는 고등교육 기관들끼리의 협력을 이제 추구했는데 최근에 와가지고 나이를 30살까지 올려버리고 30세까지의 유럽 거주자로 명했습니다. 이 유럽 거주자로 명한 것은 고등교육 간의 플랫폼 플러스 버추얼 익스체인지를 하는 것이 아니라 고등교육
플러스 고등교육이 아니더라도 고등교육 수혜자가 아니더라도 평생교육 차원에서 버추얼 익스체인지에 참여할 수 있는 여지를 열어놓은 겁니다. 그 다음에 이것을 이제 원격으로 가져간다는 얘기죠. 따라서 기존에 있었던 협력 플랫폼이 원격 기술을 도입하면서 고등 플러스 평생교육으로 확장되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아마도 우리나라의 지금 대학에 여러 가지 이제 구조개혁과 관련된 문제들이 발생하고 있고 인구 절벽에 따른 대학의 위기들이 결국은 이제 충원에 대한 문제로 확산되긴 하겠지만 제가 아는 한 유럽에서는 대학의 구조조정이라는 것은 평생교육 중에서 제2의 고등교육을 훈련기관화시키는 프로젝트를 통해 가지고 대학의 정원을 축소시키지 않는 방향으로 유럽의 선진국들이 움직였다라는 걸 우리가 염두에 둔다고 하면은 향후에 우리의 이 케마 플러스로 가는 것도 대학 고등교육 수료 수준이 가장 높은 국가인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아마도 케마 플러스도 향후에는 평생교육에 참여하는 분들까지 참여할 수 있는 거기에는 물론 이 디지털 이 테크놀로지의 발전이 동반되어서 수용할 수 있는 타겟을 수용할 수 있는 여지가 마련되어야 되겠습니다만은 그런 의미에서 이 에라스무스 플러스 버추얼 익스체인지는 우리 케마 플랫폼이 향후에는 평생교육 플랫폼화 될 수 있는 형태로 발전할 수 있다는 것을 주는 좋은 시사점이라고 보여집니다. 또 하나는 이 나이스입니다. Network for Intercultural Competence to Facilitate Entrepreneurship인데 이거는 이제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일방향성 교육이 조금 뒤로 빠지고 인터랙션이 강하고 또 인터컬처럴한 이 고등교육의 국제화 과정에서 안트러프너십이 산업 생산 가치를 높이고 시장 생산 가치를 높이는 가장 빠른 교육 과정이라는 일종의 흐름이 이제 자리 잡으면서 가상 환경에서 초국가적인 팀을 만들어서 글로벌 기술과 사회적 도전에 적응할 수 있는 능력을 개발하고 궁극적으로 고용 가능성을 높이는 것을 말하는데 이거는 우리에게는 조금 시기적으로 빠르다고 볼 수 있습니다. 유럽은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IP가 그러니까 인텔렉츄얼 프로퍼티가 EU 수준에서 지금 인증이 되고 있고 특허도 그렇게 움직이는 반면에 우리는 사실은 국가 간 지식재산의 교류와 관련된 관세 협약이 아직까지도 완성되지 않은 상태고 해서 나이스와 같은 것은 쉽게 이루어질 수 없겠으나 적정 기술의 파급이라든지 특히 개도국을 향한 그런 프로젝트에서 우리가 시험적으로 한번 해볼 수 있는 여지가 있지 않나 보입니다. 또 하나는 이런 인터컬처럴하는 문제에서 크로스컬처럴 언더스탠딩이 굉장히 중요한 이슈로 떠오르고 있는데 그걸로 해소하는 데 있어서 이 나이스는 기본으로 하고 있는 커리큘럼의 맨데이터리 코스가 뭐냐 하면은 G입니다. 그러니까 글로벌 에듀케이션이라고 하는데 유럽에서는 그냥 시티즌십이라는 얘기를 안 쓰고 글로벌 에듀케이션이라고 하고 우리는 글로벌 시티즌십 에듀케이션, 세계 시민 교육이라는 말을 지금 쓰고 있고 우리나라 유네스코의 카테고리 2 기관인 국제이해교육원이 이 2015년 세계교육 포럼 이후에 우리가 GC 글로벌 시티즌십 에듀케이션의 허브로 좀 등장을 했고 그래서 이 상호 문화적인 이해를 도모하는 커리큘럼을 지금 생산해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우리가 비대면 방식으로 운영이 되는 이 상황에서 한중일 간의 여러 가지 그 가치의 갈등이 없지는 않지만 또 종교적으로도 또 관념적으로 아세안 국가들하고도 여러 가지 차이점이 있지만 그 안에서도 이 세계 시민교육이 크로스컬처럴 언더스탠딩을 위한 기초교육으로 고등교육에서 투입되고 있다는 것은 새로운 추세라고 여러분이 이해하실 수 있겠습니다. 캠퍼스 에이시아에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과거에 이제 하드웨어가 이전했던 것에서 소프트웨어 중심으로 이제 교류가 이루어지는 것인데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우리가 한 20여 년 전부터 복수하게 해왔죠. 그 다음에 이제 공동학위는 이제 2개 이상, 3개, 4개, 5개 대학 가도 가능합니다만은 대개 이제 3, 4개 대학이 참여하는 교육과정인데 공동학위가 복수학위보다 확대되지는 않았었습니다. 하지만 최근에는 이제 트위닝이 시작됐죠. 그래서 국내 대학하고 외국 파트너 대학의 협력학위 과정을 공동으로 만들고 그 안에서 외국 파트너 대학에 입학한 학생들이 우리나라 프로그램을 일정 기간 이수하고 학위 과정의 후반기를 국내 대학으로 이동해서 마치면 학위를 같이 수여하는 방식.
그다음에 협약에 따라서 외국 현지 대학의 학위 수요도 받을 수 있게끔 만들어 놓았고 우리나라 대학들이 이 방향에서는 상당히 진척이 있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프랜차이징으로 가는데 아마도 캐마에 대해서 우리는 조금 우리 자국 중심적으로 생각하면은 캐마 이니셔티브를 중국이 여러분 사업하시면서 굉장히 어려움을 많이 겪으시죠. 두 개 나라 중에 한 나라는 협조적이지 않은 상황에서 정말 많은 고민을 한 걸 제가 옛날에 이 캐마 컨설팅을 지속적으로 하면서 참 같이 공감을 하고 그 어려움을 쉐어하려고 감성적으로 좀 정말 안타깝게 생각한 적이 많았습니다만은 이 프랜차이징은 결국은 그런 어려움을 겪고 나서 우리가 캐마 사업에서 지금 쥐고 있는 이니셔티브를 지속적으로 발전시켜서 우리 이니셔티브로 쥐고 간다면은 궁극적으로는 우리 고등교육이 프랜차이징하는 효과를 볼 수 있다라고 봅니다. 그것은 한중일 교류에서 얻은 그런 우리의 그 노하우와 컴피턴스를 고등교육의 국제개발 협력 차원에서 궤도국으로 움직여갈 때는 충분히 프랜차이징도 가능하다라는 의미로 받아들일 수 있는데 외국의 유수대학들이 지금 송도에 그 규제가 심한 진입 장벽이 높은 한국의 송도에 캠퍼스를 설립하고 거기서 운영하고 있는 것도 일종의 이제 프랜차이징의 결과라고 볼 수 있는데 물리적인 진출이기도 하지만 우리가 그런 프랜차이징까지 갈 수 있는 캐마 사업의 드라이브가 저는 걸려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다음에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이 QA가 결국은 가장 중요한 이슈로 떠올릴 가능성이 높아졌습니다. 이 비대면 시대에. 그래서 우리가 지금 과학교육 인증 또 인문과학교육 인증, 인문교육 인증 여러 가지 인증을 이제 교육부에서 하고 있고 거기에 부합하지 못하면은 여러 가지 제약을 받고 있는데 국내에서 아마도 향후에 캐마 사업에는 최소한 국내에서 교육과정 인증을 받은 대학만이 참여할 가능성이 높아지겠죠. 왜 그런가 하면은 글로벌 수준의 전 세계적으로 이 고등교육 전반에 걸친 그 QA에 대한 정부의 역할이 적극적으로 바뀌고 있습니다. 특히 호주, 그다음에 중동에서도 이제 사우디아라비아, 그다음에 남미에서는 더 선진국에 속하는 이 칠레가 인증 의무화, 국제교육 인증, 고등교육 인증 의무화를 통해서 고등교육 협약을 맺고 있고 최근에 미국은 고등교육 이 협력에 있어서 교류와 협력에 있어서 새로운 질부작 모양을 개발하고 있고 올 상반기에 아마 발표할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영국도 역시 올 3월에 영국이 추구하는 초국가적인 고등교육 질보장 체계를 개발하고 그걸 발표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것이 이제 트렌드인데 우리가 과연 그렇다면은 이런 글로벌 레벨에 맞는 고등교육의 초국가적 질을 보장할 수 있는 체계를 갖추고 있느냐. 그래서 빠르게 우리는 초국가적인 고등교육 질보장 체계를 개발하는 정책 수립에 들어가야 되는데 최근에 교육부가 다행히도 이 부분에 대한 적극적 대응을 요구하고 있고 여러 가지 전략적 모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궁극적으로는 캠퍼스 에이시아 플러스가 이런 초국가적인 고등교육 질보장 체계를 개발하는 데 있어서 아마 천병 역할을 하게 될 거라는 생각을 하고 향후에 이 QA와 관련된 여러 가지 그 퀄리피케이션에 대한 그 조건이 부여됐을 때 우리 사업단에 참여하고 있는 지금 20개 사업단은 아마도 추가적이고 확장된 형태의 국제화 사업에서 우선적 지위를 선점할 가능성이 높다라는 것이 제 판단입니다. 이거는 여러분 뭐 잘 아시다시피 제가 깜짝 놀란 것은 지금 들어와 있는 동남아의 대학들이 현장 문제 해결형으로 그다음에 서스테이너블 디벨롭먼트 차원에서 매우 중요한 이슈로 또 인문학은 서울대 자율전공학부가 굉장히 어렵게 사업을 끌어왔었습니다. 사실은 특히 공동학위 창출에 있어서 어려움이 있었지만 NUS라고 하는 세계적인 대학하고 또 맺고 리버럴 아트 융합교육에 한번 또 다시 도전하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반갑게 생각하고 치과대학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치의의 전공이 정말 어려운데 이것은 사실은 제 입장에서는 프랜차이징이라고 하는 전략적 타겟이 있다면은 저는 이런 조금은 우리가 우위에 있는 그런 과학기술 특히 또 의학이나 치의학이나 이런 부분에서 프랜차이징의 선도적인 그런 결과들이 창출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게 이제 캠퍼스 에이시아 모두 3의 결과고 저는 정말 깜짝 놀랐습니다. 이런 선생님들이 아직도 이렇게 정말 열정과 희생을 해가시면서 봉사정신으로 이걸 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존경을 다시 한번 표합니다. 국제환경교육 변화에
또 다른 측면은 이제 학생 교류 회복 확대, 또 열린 플랫폼인데 결국 열린 플랫폼을 우리가 테마 차원에서 공동으로 구축할 거냐, 아니면은 별도로 구축할 거냐라는 이제 문제가 있는데, 저는 제 개인전 생각은 열린 플랫폼을 우리가 만드는데 테마 사업단별로 하는 것도 물론 중요하겠지만 전공 간의 연계성이 있고 융합성이 있고 융합적 포인트가, 결합 포인트가 있다고 하면은 이 열린 플랫폼을 우리가 만들 때 같이 공동으로 플랫폼을 창출하는 것은 어떤가라는 저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이번에 이제 부경대학이 2군데가 국립대학으로 됐는데, 부경대학 같은 경우에는 그 플랫폼 자체를 전공의 유관성은 그다지 높다고 보여지지 않지만 지리적으로 물리적으로 운영의 묘를 구할 수도 있을 것 같고, 또 몇 개 전공은 인문사회과학에서 상호 간의 융합적 가치를 찾을 수 있다면 저는 오픈 플랫폼을 같이 구축하는 형태로 가는 게 어떻겠나라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아마도 이런 부분에서 이 플랫폼 구축과 관련된 거는 우리 캐리스의 도움을 좀 받을 수 있지 않을까 해서 저는 대기업의 이 캐리스에서 이 플랫폼 구축과 관련해서 우리 사업단 단장님들에게 혹은 스태프들에게 한번 특강 기회를 한번 부여하는 것이 어떤가라는 생각입니다. 그다음에 이제 뉴노멀에 따른 교육협력 프로그램 질 관리 중점이고, 몇 가지 이제 얘기를 하면 다양한 학사 운영인데, 우리가 지금 사실은 미래 대학 교육 그 전략에서 전공이 1, 2학년에서 없어지는 과정으로 향후 5년 내에 발전할 것 같고, 이러한 상황에서 원격 수업의 특성을 고려해서 다양한 학사 운영이 개발돼야 되는데, 거기에 부응하는 그런 뉴노멀화가 이루어질 수 있는가. 향후에 우리 대학 교육의 여러 가지 시스템이 굉장히 빠르게 움직일 건데 이 캐마는 거기에 어떻게 적응할 건가. 또 하나는 기술적으로 평생교육으로 확대되는 에라스무스 플러스 버추얼 익스체인지처럼 되면은, 에라스무스 플러스 V2처럼 되려면은 우리가 참여하는 외국 참여자들에 대해서 다국어 자막 지원 같은 플랫폼의 지원도 필요하다라고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결국은 캠퍼스 에이시아 플러스 에임즈로 갈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라는 예측이 가능하고, 그다음에 온라인 교수법 협력 체계도 역시 플랫폼이 만들어지고 노하우 공유에 대한 필요성이 제기되기 이전에 준비가 돼야 될 부분이 아닌가 하고요. 우리는 원격 교육이나 또 교육 그 관련된 페다고지 관련된 센터들을 대학들이 다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지 않은 지역 내 대학들에게 그런 방법을 전수하고 그것을 우리 나름대로 이니셔티브를 쥐고 표준화하는 방법도 있다라고 보입니다. 또 하나는 국가 간 교육 협력을 위한 오픈 자료 OER을 갖다가 DB 구축하고 이것을 AI를 활용해서 콘텐츠로 확보하는 것도 우리가 할 수 있는 주도권을 줄 수 있는 거고, 우리 국가가 이미 GC 세계시민교육은 허브로 자리를 잡았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이니셔티브도 지속적으로 우리가 가져갈 수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그 다음에 정부 차원에서 고등교육기관 차원에서 질보장기구 차원에서 우리가 체크해야 될 체크 포인트를 저희가 정리해서 지금 사실은 저희가 지금 이제 보고 있는 부분인데 이 부분에서 여러분들에게 어느 부분을 체크하고 나가고 있는지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질보장기구가 이제 우리나라에서는 이제 대기업이 질보장기구의 역할을 하게 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죠. 그래서 그런 체크리스트를 저희가 이제 드렸고, 마지막으로 제가 아랫부분에 쓴 거는 사실은 우리 교육부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는 이 고등교육 국제화에 대해서는 상당히 좀 빠르게 대응하고 있습니다. 교육부의 워딩을 그대로 제가 한번 말씀을 드리면은 인간다움과 미래의 가치가 공존하는 교육이라는 비전을 기반으로 해서 인공지능 시대를 대비한 교육정책 수립을 하겠다. 그래서 인간 시대 기술의 3개 키워드를 중심으로 자기주도성, 그다음에 감성적 창조 인재 양성, 그다음에 개인 맞춤형, 그다음에 빅데이터 기반, 이렇게 3가지를 걸어놨고요. 그래서 인공지능 교육을 대학에서 단계적으로 정착하고 디지털 리터러시 교육을 지원하기 위한 기반 작업으로 지금 이어지려는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봤을 때 캐마는 교육국제화, 고등교육 국제화를 지속적으로 추구해온 교육부의 적극적인 노력하고 맞물려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맞물려 있고
지속적으로 케마 사업의 예산 확장을 위해서 또 사업단의 확장을 위해서 교육부가 지원을 해왔고 그 지원해온 결과가 여러분들 희생을 감수하고 정말 노력해 주신 여러 사업단의 리더들의 노력과 합쳐져서 이제는 지역 내에서 고등교육 국제화의 이니셔티브를 우리가 질 수 있는 상황으로까지 발전했다라는 그런 판단을 저는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제가 시간이 다 돼서 제 강의를 마치고 또 거기에 대한 구체적인 기술적인 문제에 대해서 제 다음 선생님께서 중앙대학에서 발표를 해주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Q&A 시간에 다시 여러분들하고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최동주 교수님 발표 감사합니다. 고등교육 국제교류의 환경 변화의 흐름과 이에 대한 국제적인 대응, 그다음에 이제 한국이 좀 취해야 될 이런 여러 가지 제안들을 잘 설명해 주셨습니다.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요. 예, 그럼 저희 두 번째 주제 발표로는 중앙대학교의 홍준영 교수님께서 이제 코일의 활용을 통한 국제 공동교육과정 개발 가능성 제시에 대해서 발표를 해주시겠습니다. 예. 네, 안녕하세요. 소개받은 중앙대학교 홍준현입니다. 앞에 발표자께서 굉장히 전반적인 지금 국제교육의 그 흐름에 대해서 굉장히 자세하게 잘 설명해 주셨는데요. 저는 그 중에서도 아까도 계속 강조했던 그 버추얼 익스체인지에 해당되는 것을 조금 더 프랙티컬리 어떻게 적용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네. 올릴까요? 예. 예. 이렇게 6가지를 제가 설명을 드릴 텐데요. 간단하게 코일 프로그램이 어떻게 등장을 했고 개념이 무엇이고 또 왜 필요한지 또 코일 교과목을 어떻게 설계될지 어떤 것이 성공 조건인지 코일에 사용 가능한 테크놀로지들 그다음에 이제 앞에서도 좀 설명이 됐지만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서는 코일을 그럼 어떻게 활용할지에 대해서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코일이 등장하게 된 배경은 사실 코일은 그 뒤에 잠깐 제가 또 설명하겠지만 이것이 코로나하고 관계없이 이미 등장을 했거든요. 근데 등장하게 된 이유는 우리가 국제화를 대학들이 국제처를 만들고 국제화를 많이 진척시키고 있는데 이 국제화라고 하는 것이 과연 무엇을 위한 국제화냐에 대한 여러 가지 의문이 들기 시작했고 단순히 그냥 교류하고 학생들 받고 보내고 또 유학생들 많이 오고 하면 국제화냐 하는 것에 대한 문제 제기에서부터 시작이 됐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즉 다시 말해서 우리가 이런 국제 교육을 하는 가장 큰 목적은 글로벌 러닝, 글로벌 컴피턴시를 우리가 기르기 위한 것이고 왜냐하면 이런 글로벌 컴피턴시라고 하는 것이 우리 학생들이 인생의 가장 긴 기간 동안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성공 요소로 작용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이 이제 점점 다 인식이 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우리가 교육 속에 녹여내야 되겠다 하는 관심이 들어가게 된 것이죠. 근데 일반적으로 우리가 국제화를 한다고 했을 때 많은 대학들이 하고 있는 게 이렇게 넘버 1, 2, 3에 하는 부분들은 지금 우리가 다 하고 있어요. 학생들을 내보내고 스터디 어브로드 하고 또 외국 학생들을 우리가 리크루터하고 그다음에 해외 대학들하고 우리가 파트너십을 맺고 하는 것까지는 하고 있는데 이제 좀 관심을 갖고 하고 있는 게 그러면은 우리 커리큘럼을 갖다가 좀 국제화하자 내지는 공동의 교육 과정을 만들자 즉 코커리큘럼을 만들자 하는 정도고 하지만 거기서 더 나아가서 실제 강의의 현장에서 어떻게 그러면 국제화가 구현되고 있느냐 하는 데까지는 아직 안 가고 있고 그 부분은 결국은 패컬티하고 관계가 있다는 것이죠. 사실 이런 부분들을 굉장히 잘하는 대학들이 굉장히 몇 군데가 있는데 그 중에서 한 대학의 사례만 시카고에 있는 드폴 대학의 사례인데요. 드폴 대학 같은 경우는 아예 글로벌 러닝을 갖다가 굉장히 교과목 중에 일종의 글로벌 러닝 교과목이다 하는 것을 갖다가 인정해주고 그리고 그렇게 인정받기 위해서는 어떠한 요소가 있어야 된다 하는 것을 이렇게 매뉴얼로 만들어서 학교가 권장하고 있는 것이죠. 여기 나와 있는 대로 geographic 또는 global, systematic, linguistic 이 4가지 요소 중에 적어도 하나
바람직하기로는 두 가지 요소를 포함시키고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그래서 더 중요한 것은 저는 이 밑에 있는 부분인 것 같아요. 예를 들면 그래서 우리가 이 글로벌 러닝이라고 하는 교과목을 통해서 교육을 받았을 때 우리 듣볼 학생들은 졸업하고 나면은 이러이러한 능력을 갖추게 된다. 여기 써 있는 대로 이렇게 아웃컴을 갖다가 명확하게 제시하고 있는 것은 굉장히 인상적인 부분이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어떻게 하고 있느냐? 즉 한번 생각해 보자는 거죠. 우리는 글로벌 러닝의 필요성을 정말 우리가 교과 과정을 설계하고 학교에서 교무처나 또는 교수학습센터나 이런 데서 할 때 과연 그것을 인식하고 있느냐 하는 것이에요. 또 하나는 글로벌 러닝 아웃컴, 즉 컴피턴시를 측정하고 있는가? 과연 학생들이 얼마나 이것이 상승됐는지 측정하고 있는가 하는 거예요. 요새는 뭐 데이터 기반 학습센터 이런 것도 많이 만들어졌는데 조금씩 이제 제가 몸담고 있는 중앙대에서도 조금씩 이 부분에 관심을 갖기 시작한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실제로 그 교육의 컨텐츠가 그 internationally focused 컨텐츠가 포함되도록 그렇게 정책을 입안하고 있는가 하는 거죠. 그 다음에 일반적으로 이러한 컨텐츠가 개별 교과목에 담기는 걸 넘어서서 실제 커리큘럼 속에 들어와 있느냐 하는 것인데 이게 교양과정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전반적으로 각 학문 단위에까지도 이것이 확대되고 있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한번 체크해 볼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러한 관심 속에서 사실 이제 코일이 등장을 했는데요. 사실 이제 코일이란 명칭부터 쓰이게 된 것은 2004년도에 미국 뉴욕 주립대학인 그 SUNY에서 코일 센터를 만들게 돼요. 근데 그 코일 센터가 처음에는 한 칼리지 차원에서 시작을 했고요. 근데 이게 2년 뒤인 2006년도에 SUNY에서는 이제 이것을 SUNY 시스템 와이드 센터로 이제 확대시켜서 모든 이 시스템에 있는 모든 칼리지가 이것을 할 수 있고 도와주는 것으로 하게 됐죠. 물론 이것을 하게 된 동기는 우리가 국제 공동 교육을 해야 되는데 가장 큰 문제가 항상 물리적인 이동을 해야 된다는 것이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물리적 이동은 제한적일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러면서도 교육에서 온라인 활용의 가능성이 굉장히 커졌고 이게 실제로 그 교육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고 가능하구나 하는 것이 되고 활용이 늘어나게 됐다는 거고, 그리고 동시에 또 하나는 이게 생각보다 훨씬 비용이 적게 든다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적용하는 데 있어서 매우 플렉서블하고 확장 가능하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이 강의에서 굉장히 중요한 요소는 아까 글로벌 컴피턴시 얘기했는데 결국은 글로벌 러닝 또 그걸 통해서 우리가 문화 간 경험, 인터컬처럴 경험을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하는 그 인식이 증가했다는 것이고, 그리고 이제 또 하나는 이제 이것을 하는 데 있어서 여러 가지 테크놀로지들이 우리가 지금은 다 줌이나 웹엑스나 이런 걸 쓰고 있지만은 뭐 십몇 년 전에 이게 그렇게 많이 활용되는 방법이 아니었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발달했다는 것이고요. 그리고 이제 미국 같은 경우에서는 아메리칸 카운슬 오브 에듀케이션에서 이 부분을 굉장히 중요한 수단으로 인식을 했고, 그래서 이제 코일 컨퍼런스가 시작되면서 이것이 확산되기 시작했는데 2019년 이제 코로나 바로 직전 해인 2019년에 이게 국제 컨퍼런스로 인터내셔널 버추얼 익스체인지 컨퍼런스로 확대가 되면서 굉장히 각국에서 큰 관심을 갖게 됐습니다. 이미 말씀드렸듯이 그럼 코일의 개념은 무엇이냐? 그 시작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실제로 물리적 이동을 통해서 우리가 국제화의 경험을 갖게 되는 숫자는 10% 이하라는 거예요. 이게 미국의 수치인데 우리나라의 경우도 우리나라에 정확한 수치는 없지만 대충 추산을 해보니까 한 7% 정도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거밖에 참여를 못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SUNY 코일 센터에서 우리가 크로스 컬처럴 컴피턴시를 길러내기 위한 모델로서 개발을 한 거고, 이것은 멀티컬처럴 러닝을 하기 위한 배양해 줄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이다. 뭐 용어는 여러 가지로 쓰일 수 있어요. 코일은 Collaborative Online International Learning의 약자인데 때로는 아까 소개된 것처럼 Virtual Exchange라는 말을 쓰기도 하고, 또는 Globally Networked Learning이다. 이게 이제 핵심이죠. Networked Learning이라는 것. 이런 식으로 쓰이기도 합니다.
조금 중복될지도 모르겠지만 코일의 목적은 이미 말씀드렸듯이 인터컬처럴 익스피리언스를 갖도록 하는 게 가장 중요하다. 학생들에게 이 경험을 갖게 해주자 하는 것이고, 그리고 그 경험을 통해서 그러니까 더 확대돼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결국은 학생들이 서로 다른 문화권에 있는 학생들 간의 상호 이해의 정도를 높여주고 또 글로벌 시티즌십 또 뿐만 아니라 이게 온라인으로 이어지고 결국은 디지털 디바이스를 사용하기 때문에 디지털 리터러시를 높이는 데도 굉장히 도움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궁극적으로 이런 것들이 전부 다 결국은 학생들이 나중에 졸업하고 잡 마켓에 나가서 취업을 하는데 굉장히 필요한 기술들이잖아요. 그러니까 디지털 컴피턴시도 있지만 그다음에 외국어로 의사소통하는 거, 그다음에 또 미디어 리터러시에 관한 거, 또 그 다양한 문화적 맥락에서 작업하는 거, 그 기본적으로 이게 팀 활동이기 때문에 팀워크 이런 것들을 배양하도록 하는 것이 코일의 목적이다 이렇게 말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코일에 대해서 또 이렇게 들어보면은 잘못 알고 있는 부분도 있어요. 그러니까 코일이라고 하는 것은 이미 그 드빗이라는 학자가 얘기를 명확하게 정리를 해놨었는데 버추얼 모빌리티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네 가지 요소가 있어야 된다. 하나는 교수와 학생들이 전부 다 그러니까 협동적인 어떤 그 활동을 해야 되는 것이고 온라인 테크놀로지를 이용한다는 것이고 두 번째는 그다음에 거기에 국제화의 디멘전이 반드시 들어가야 된다는 것이고 그리고 제가 볼 때는 가장 중요한 것은 이게 러닝 프로세스에 녹아 들어가야 된다는 것인데요. 그렇기 때문에 코일이 이게 그냥 지금 있는 그러면 스터디 오버로드 또는 그 물리적인 교환 학생 프로그램 이걸 갖다가 완전히 배제시키고 대체하는 거냐? 그건 아니라는 거죠. 사실 코일은 그것을 보완하기 위한 수단으로서 처음에 개발이 됐거든요. 그다음에 또 하나 굉장히 오해하고 있는 것은 우리 무크 쓰고 있으니까 지금 무크로 하면은 되지 않습니까? 근데 무크는 그 자체가 사실 학생들 간에 그 인터내셔널리 서로 협력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게 아니라 그 본질적으로 이게 그 일방향적인으로 될 수밖에 없어서 이 무크는 활용할 수 있는 자료는 될지언정 무크 그 자체가 코일은 아니라는 것. 또 이것이 커리큘럼 그 자체 또는 텔레컨퍼런싱이나 테크놀로지 소프트웨어 그 자체는 아니라는 것이죠. 이것을 활용을 하지만 이거 자체가 그냥 코일이다 이렇게 말할 수가 없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코일은 핵심은 결국은 팀 티칭이라고 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저쪽에 있는 그러니까 우리 학생들의 성공은 그냥 되는 것이 아니라 같이 네트워크되어 있는 저쪽에 있는 학생들의 활동과 서로 연결되고 의존돼서 이루어질 수 있다는 것이고요. 또 어떠한 그 문화나 또는 러닝 아웃컴이나 대학들마다 추구하는 게 약간씩 다를 수 있는데 그것을 전부 다 아울러서 커스터마이즈 될 수 있다는 것. 그래서 어떤 특정한 교과목이 아니라 굉장히 다양한 교과목에 이것이 사용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제가 이미 설명드렸듯이 결국은 코일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굉장히 중요한 게 교과목을 설계하는 것이죠. 코일 교과목이 잘 설계돼야 되는데 즉 이것은 코일 자체는 코र्스 임베디드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고요. 첫 번째 걱정하는 게 이게 우리 전공에도 될까? 우리 교과목에도 될까 생각하지만 사실 굉장히 무궁무진한 가능성을 갖고 있다는 거예요. 물론 나는 다른 문화나 다른 학생들하고 내 과목에서 얻고자 하는 게 연결될 필요가 없어 그러면은 사실 그거는 코일에 적합한 교과목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모든 교과목이 반드시 다 코일을 해야만 효과가 더 커진다 그것은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학제 간 접근이 그러니까 그 서로 연결되는 걸 통해서 얻고자 하는 바가 명확하게 나타나야 된다는 거고 근데 그게 어떤 한 전공이 아니라 동일 전공이 아니라 할지라도 동일 교과목이 아니라 할지라도 연결되는 포인트를 잡을 수만 있으면 코일은 사용 가능하다. 제가 여기 박스 안에 하나의 예를 써놨는데요.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범죄학 교과목을 한 대학에서 이제 개설을 했어요. 근데 그것을 다른 대학에서는 사진학 교과목을 개설을 했어요. 근데 이것을 서로 연결시키는 거죠. 그러면 학생들은 이 범죄학 하는 학생과 사진학 하는 학생들이 갖고 있는 기본적인 지식이 다른데 서로 도와줄 수 있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범죄 현장의 사진을 어떻게 찍어야 되는지 그것을 어떻게 해석해야 되는지
그것을 서로 주고받으면서 팀 프로젝트를 진행하는 그런 경험도 보고된 바가 있습니다. 이거 말고도 굉장히 다양한 케이스들이 있거든요. 그리고 또 하나, 이걸 하려면 이것 때문에 새로 교과목을 개설해야 되니까 실제로 그 학교에서 굉장히 어렵다, 이걸 하기가 쉬운 게 아니다라고 하는데 아닙니다. 반드시 새로운 교과목이 필요한 게 아니라 기존의 교과목을 충분히 활용하는 게 필요해요. 다시 말해서 우리 한국 같은 경우 16주잖아요. 보통 15주, 16주인데 16주를 다 코일로 연결할 필요는 또 없어요. 그중에 필요한 부분만 모듈화 시켜서 코일로 연결하면 되는 겁니다. 그다음에 세 번째는 요건 굉장히 전 중요하다고 보는데요. 각각의 교과목이 우리가 이제 실러버스 쓸 때 항상 학습 목표 쓰잖아요. 그다음에 학생들이 갖게 되는 학습 성과, 요새는 다 그런 걸 쓰게 돼 있잖아요. 근데 그 과목 자체가 갖고 있는 학습 목표가 있고 성과가 있어요. 고유한 것이 있죠. 근데 그거 플러스 그 중에 들어가는 코일 모듈을 통해서 우리가 얻고자 하는 학습 목표가 꼭 같지 않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체적인 그 교과목의 학습의 성과나 목표가 큰 목표가 있을 거고요. 코일 목표는 그 안에 녹아 들어가서 그 중에서도 어떻게 하면은 다른 대학하고 연결해서 그 중에 더 특징적인 부분을 찾아낼까 하는 것이죠. 근데 그게 완전히 분리돼 있다 그러면 힘들겠죠. 그래서 이것을 어떻게 조화시킬까 하는 것을 고민을 해야 되죠. 그래서 이러한 결국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인터컬처럴 익스페리언스를 학생들이 갖게 해주는데 그래도 코일 모듈이 전체는 아니라고 했지만 뭐 한 주, 두 주 해갖고는 불가능하지 않겠습니까? 근데 일반적으로 제가 아까 소개해드렸던 그 아이백 컨퍼런스에 2019년도에 참석을 했었거든요. 그때 많은 그 실제로 해봤던 경험들을 소개하면서 얘기가 나오는 것이 결국은 적어도 5주는 필요하더라, 코일로 하는 데 있어서. 그래서 코일 모듈을 구성할 때 적어도 5주 이상은 구성되도록 그렇게 권장을 하는 것을 제가 들을 수가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또 강조하지만 코일은 결국은 팀 티칭이에요. 팀 티칭인데 결국 어크로스 컨트리 보더죠. 그러니까 서로 다른 국가에 있는 둘 이상의 교수. 이게 반드시 두 대학만 할 필요도 없고, 그 확장하면은 세 대학, 네 대학도 얼마든지 가능해집니다. 그 교수가 자신의 기존 교과목에 국제적인 디멘전, 또 이런 멀티컬처럴 디멘전을 어떻게 연계할까, 이것을 목표로 해서 하는 거기 때문에 결국은 아까 말씀드린 이러한 학습 목표와 문화권 교류의 목표를 달성할 수 있는 교과목을 설계하는데, 그래서 처음에 시작할 때부터 양쪽의 대학 또는 참여하는 대학의 교과목의 교수들이 생각하는 학습 성과를 공유하고 또 강의 계획서를 서로 공유하면서 결국은 실러버스를 우리가 같이 팀 빌딩을 해서 쓰는 겁니다. 저는 이 부분이 가장 중요한 것 같아요. 처음에 강의를 어떻게 서로 이해해서 디자인하느냐. 그래서 그 강의 계획서에는 함께 작업하는 것이 왜 필요한지가 반드시 강의 계획서에 명확하게 기술돼 있어야 그 컨퍼런스에서 또 많은 그 발표자들이 얘기하는 것 중에 이런 게 있었어요. 학생들이 하다 보니까 중간에 제가 이걸 왜 해야 됩니까? 라고 묻는 학생들이 있었답니다. 그래서 이것을 명확하게 이걸 통해서 우리는 뭘 얻고자 하는 거다 하는 것을 학생들한테 처음부터 알려줄 필요가 있다는 것이고, 그 다음에 학생들이 그럼 그것이 정말 학생들은 이걸 통해서 얻게 된다는 것을 체감할 수 있어야 되니까 그 활동을 어떻게 개발시킬지, 촉진할지 이것을 개발하는 데 신경을 써야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게 온라인으로 우리가 하니까 결국은 이 코일 교과목을 하게 되려면 당연히 블렌디드 러닝을 할 수밖에 없어요. 블렌디드 러닝을 하게 되는데 더 좋게는 블렌디드 러닝 중에서 결국 플립 러닝 방식이 많이 사용이 될 거고, 여기에 플러스 우리가 PBL 방식이 같이 들어가게 되는 것이 될 거라고 생각해요. 일단 각자의 강의실에서 학생들이 대면 학습을 할 수 있습니다. 각자 한국에서는 한국에 있는 학교에서,
또 예를 들면은 일본은 일본에 있는 학교에서 서로 일단 예를 들어서 뭐 처음에 그 티오리 부분을 갖다 설명하는 거다 그러면 그 강의 실러버스를 서로 맞춘 다음에 같이 그냥 각자 설계한 걸 갖다가 각자에게 가르치는 거죠. 하지만 그걸 기반으로 해서 어떤 무슨 문제 해결 과정의 그 프로그램이 필요하다. 그럼 그것을 이제 학생들 간에 온라인으로 같이 연결해서 또 팀을 갖다가 서로 섞어서 짜갖고 그 문제를 풀어나가는 과정을 하도록 해주는 방식. 이제 이런 방식으로 코일 교과 과목을 설계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근데 그러면서도 굉장히 우리가 주의해야 될 게 우리가 이제 캠퍼스 아시아 프로그램 같은 경우는 처음에는 한중일만 했으니까 크게 보면은 문화적인 물론 작은 차이는 있을지언정 그 문화적인 충돌이 그렇게 크지는 않았어요. 근데 이제 아세안 국가가 들어오다 보니 조금 더 이 변화가 생기거든요. 차이점이 더 생길 수 있습니다. 갖고 있는 뭐 아주 중요한 것으로는 시간대의 차이가 있죠. 이미 뭐 지금 1시간 정도 차이 나니까요. 아세안 국가하고 우리하고 일본하고는 같지만 근데 큰 차이는 아니에요, 물론. 그래서 지금 이 우리가 캠퍼스 아시아하고 캠퍼스 아시아 이제 확장 사업에서는 시간대의 차이는 아주 큰 문제는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하지만 뭐 다른 대륙하고 할 때는 이 문제가 생각보다 좀 어려운 문제가 되더라고요. 물론 코일 프로그램이 반드시 그러면은 동시간대로 싱크로너스하게 이것을 해야 되느냐? 역시 경험해본 타 국가에서 얘기로는 이 에이싱크로너스, 그러니까 시간을 달리해서 할 수도 있더라. 강의 자체는 서로 다른 시간에 하고 이 학생들 간에 교류하는 것은 그것은 강의 외적인 요소로 학습 활동을 할 수 있게 해주면 된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간대가 차이 나는 것에 대해서 명확하게 서로 학생들도 교수들도 인식하고 하자는 것이고 또 하나는 학사 일정이 조금씩 다를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것을 맞추는 데 있어서 코일 모듈을 어디다 집어넣을까 하는 것도 우리가 이제 그 일본하고 우리는 학사 일정이 한 달인가 차이가 나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좀 고려해야 되고요. 그래서 특히 이제 봄학기 강의, 가을 학기는 그렇게 차이가 안 나는데 봄학기는 약간씩 차이가 나는 경우도 있고 아주 디테일한 부분이지만 예를 들면 그런 거예요. 나라마다 공휴일이 다르기 때문에 우리는 수업을 하는 날이지만 그쪽은 수업을 하지 않는 날이 생길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심지어 이런 거 더 아주 실제적인 얘기를 하자면 이런 얘기도 하더라고요. 물론 그 아시아 사례는 아니었는데 예를 들어서 뭐 멕시코랑 할 때 멕시코 학생들은 우리보다 코리안 타임은 저리 가라 할 정도로 시간관념이 없대요. 그래서 같이 작업을 하는데 몇 시까지 우리 몇 월 며칠 몇 시까지 우리 이 코어를 끝내자라고 했는데 아무 반응이 없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왜 안 하냐 그랬더니 그건 뭐 오늘까지 하면 되지 뭐 이런 식으로 반응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 이제 그런 거조차도 서로를 이해해가는 하나의 과정으로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마지막으로 이것은 굉장히 우리가 충분히 극복 가능하긴 하는 건데 때에 따라서는 특히 이제 아세안 국가랑 할 때 일부 아세안 국가 같은 경우는 우리보다 그 테크놀로지 수준이 떨어지잖아요. 그 학교가 갖고 있는 여러 가지 시스템도 좀 떨어질 수 있거든요. 물론 현재 참여하고 있는 아세안 국가들은 대부분 다 이 탑너치 대학들이기 때문에 그 문제는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일단 이것을 하려면은 우리가 LMS를 통해서 이제 하게 될 텐데 이 LMS 사용하는 LMS가 다를 경우에 서로 연결하는데 어려움이 생기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 그다음에 학생들이 팀 활동할 때도 서로 선호하는 게 다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어떤 플랫폼을 사용할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차이가 있다는 것을 예를 들어서 카톡 우리가 이제 학생들은 한국에서는 온라인 수업할 때도 학생들 간에 뭐 시키면은 학생들이 서로 카톡을 가지고 하는 경우도 많더라고요. 근데 카톡은 해외에서 안 쓰잖아요, 문제가. 그래서 이런 것들도 하나의 차이거든요. 그래서 코일 교과목의 이제 실러버스를 설계할 때는 요 5가지 요소를 항상 이미 설명하고 이제 지금까지 설명한 걸 제가 정리한 건데 5가지 요소를 첫 번째 분명하게 우리가 코일 모듈에서 하는 그 공동의 프로젝트가 무엇인지 어떤 초점을 갖고 있는지 그것에 대해서 서로 간에 합의가 필요하다는 것. 그다음에 러닝 아웃컴이
달리 나오면 안 되니까 우리는 이 코일 모듈을 통해서 어떤 구체적인 러닝 아웃컴을 얻고자 하는지 그것에 대해서 함께 합의를 봐야 된다는 것이고요. 그리고 그것을 반드시 실러버스에 담아두라 하는 것이죠. 그 다음에 학생들이 어떠한 그걸 통해서 결국은 어떠한 프로덕트를 구체적으로 어떠한 프로덕트를 학생들이 이제 그 개발하게 될지 이것도 명확하게 해주라는 거고요. 그다음에 세 번째, 우리가 실러버스에 보면 항상 그 리딩이 있잖아요. 그 텍스트북을 쓰는 경우도 있고 또는 그 추천 레퍼런스, 레커멘디드 레퍼런스도 있고 그러는데 이런 것들에 대해서도 같이 공유해서 실러버스에 담아야 된다. 그 다음에 어떤 툴을 쓸지, 어떤 데이터베이스를 이용할지 이런 것도 같이 협의해서 그것을 그러니까 이것이 전부 다 쉐어드 될 수 있도록 정해라 하는 것이고요. 네 번째로는 아까 말씀드린 것하고 같은데요. 타임 프레임을 어떻게 정할 것이냐. 그다음에 어떤 딜리버러블을 가져올 것이냐. 마지막으로 이게 조금 논란은 있어요. 이것을 결국 같이 하게 되니까 나중에 이제 성적을 줘야 되잖아요. 그럼 그레이딩을 어떻게 할 거냐? 이걸 뭐 그냥 각자 해도 된다는 그 케이스도 있었고요. 어떤 케이스에서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공동으로 평가하는 작업도 필요하다라고 얘기하는 그 케이스도 있었어요. 그래서 이 부분은 반드시 우리가 같이 점수를 줘야 된다라고는 할 수는 없지만 학생들이 이걸 통해서 어느 정도 비교 가능하게 하기 위해서 어떠한 그 그레이드 그 크라이테리아를 가져갈지 이것도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된다는 것이죠. 그 다음에 서로 간에 커뮤니케이션 하기 위한 미디어를 어떻게 쓸지, 그러니까 그 가르치는 교수들 간에 또 학생들이 팀 디스커션을 할 때 또 러닝 프로덕트를 어떻게 제출해야 될지 또 그 가이던스를 어떻게 줄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전부 다 커뮤니케이션 미디어에 대해서도 우리가 같이 담아내야 된다. 그래서 이 5가지가 실러버스에 담길 수 있도록 설계를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코일 아까 이제 5주 이상으로 구성된다고 하는데 코일은 이제 모듈별로 구성이 되는데요. 처음 시작할 때는 항상 중요한 게 이걸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서로 본 적도 없는 학생들이다 보니까 모듈의 첫 번째 단계에서는 반드시 아이스 브레이킹을 할 수 있도록 해주라 하는 거고요. 그리고 서로 이 연결된 그룹핑을 그러니까 그 조편성, 팀 편성을 할 수 있게 해줘서 결국은 서로 간에 좀 이해하고 팀 간에 트러스트가 형성될 수 있는 그런 그 처음 단계가 필요하다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프로젝트나 또는 그 프로젝트를 어떻게 해야 될지 하는 것을 이제 그 다음 단계에서 또 얘기를 해야 되고, 그 다음에 그 다음 단계는 결국은 이제 프로블럼 솔빙하기 위한 프로젝트를 실제 하는 과정이고요. 마지막 코일 모듈에서 마지막에는 궁극적으로 결국은 이 결과물에 대해서 컨클루딩하고 그 다음에 이 과정을 통해서 학생들이 이제 리플렉팅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들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걸 통해서 내가 무엇을 얻게 됐는지를 꼭 쉐어할 수 있도록 해주라는 것입니다. 근데 코일 프로그램이 성공하기 위해서 아까 이제 이런 실러버스를 쓰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했는데요. 물론 그런데요. 사실 이게 쉬운 게 아니거든요. 이 과정이. 그래서 항상 얘기하는 게 institutional commitment를 얘기를 합니다. 아까 순위 코일 센터가 오히려 그것을 잘 그 학내에서 교수들이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처럼 결국은 이것은 교수 혼자의 힘만으로는 쉽지가 않다. 아까 교수가 할 역할은 이미 다 설명을 했고 학생들은 그것에 대해서 기꺼이 내가 컬래버레이트 하겠다 하는 생각을 가질 수 있도록 알려줘야 되는데 거기다가 플러스 대학도 이 글로벌 러닝 이 과정을 통해서 글로벌 러닝을 배양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우리 대학이 추구하는 학습의 목표다 하는 것을 우리가 얘기해 줄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학내에 특히 그 대학 본부가 또 이것에 대한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는 것이고, 물론 정부의 지원도 일본 같은 경우는 사실 그 일본 문부성이 처음 이거 시작할 때 여러 가지 재정 지원을 해줬거든요. 그래서 정부에도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도움을 우리가 청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아까 이제 테크놀로지 얘기했는데 LMS 아까 이제 다르다는 부분 얘기했잖아요. 근데 LMS가 다르긴 하지만
실제로 사용할 수 있는 LMS는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학교마다 뭐 블랙보드 쓰는 데 있고 캔버스 쓰는 데 있고 모듈 쓰는 데 있고 하긴 하지만 그거 말고도 우리가 쓸 수 있는 굉장히 많거든요. 슬랙 같은 거 굉장히 플렉서블하게 쓸 수가 있고요. SNS 쓸 수 있는 유형도 이렇게 굉장히 다양하고 그 밖에도 이 활동을 위해서 쓸 수 있는 그 테크놀로지들 이 중에 거의 무료로 할 수 있는 게 굉장히 많거든요. 이런 것들을 굉장히 적극적으로 활용해서 사실 여기서는 이 코일 프로그램을 할 때 사용을 하고 있다는 것이고요. 이제 마지막 부분인데요. 아까 이전 발표에서도 얘기가 나왔지만 코로나19가 되고 나서 아까 유학생 숫자가 전체적으로 떨어졌고 뭐 그 말씀을 하셨는데 사실 가장 크게 영향을 받는 것은 교환학생이었어요. 여기 보시는 것처럼 2021년도 자료는 제가 아직 없는데 2020년까지 보면 2019년하고 20년을 비교해 보면 이렇게 아주 급격하게 우리나라의 경우는 인바운드, 아웃바운드 전부 다 이렇게 뚝 떨어졌다는 거예요. 특히 인바운드보다도 아웃바운드가 굉장히 이렇게 떨어졌죠. 즉 대학에서도 어때요? 코로나 이후에 사실 국제화 예산이 가장 먼저 삭감되고 있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동을 못하니까 야 출장 못 가? 그러면 그 예산은 이제 남는 거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근데 결국은 국제화가 중요한 것은 그냥 뭐 이동해 간다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 코로나19가 된 다음에 실제로 세계적으로 어떤 현상이 일어나냐면 자국 중심주의, 배타주의, 혐오주의 굉장히 지금 심각한 문제가 되고 있잖아요. 사실 그것을 역설적으로 그러니까 우리가 국제화를 더 해야 돼라는 것을 역설해 주는 것이고 그래서 국제화를 위한 지원이 예산만 있는 게 아니라 결국은 교원, 직원, 교과 과정 우리가 이런 것들 전부 다 국제화를 위한 중요한 자원이니까 그냥 예산뿐만이 아니라 학교 전체적인 노력이 새로 필요한 시기다 하는 것입니다. 그럼 포스트 코로나 다시 말해서 코로나가 끝나면 이것은 필요 없느냐 그냥 옛날처럼 돌아가느냐 오히려 아까 말씀드렸듯이 지금까지 제한된 참여를 굉장히 확대시킬 수 있고 동시에 기존에 했던 그 대면적인 그런 교류를 같이 포함시키게 되면 이런 구조로 가져갈 수가 있어요. 중간에 놓은 온라인 프로그램은 코일이에요. 이것은 레귤러 시메스터에 우리가 이것을 수행할 수 있죠. 하지만 이것을 수행하기 그러니까 뭐 예를 들면은 우리가 여름 방학 기간이다. 그러면 요때 요 수업에 해당되는 학생들이 전 여름 방학 기간에 짧은 기간 동안 한 대학에 모여서 먼저 킥오프를 하는 겁니다. 학생들 간에 아이스 브레이킹을 하고 팀 빌딩을 하고 이런 식으로 킥오프를 해서 어떤 프로젝트를 할지 다 정해놓고 그 다음에 코일로 온라인 수업을 한 다음에 다시 그다음 뭐 예를 들어서 겨울 방학이다. 그러면 그 팀이 다시 다른 상대 대학에 가서 거기서는 이제 랩업을 하는 캡스톤을 하고 발표를 하고 또는 실제로 해외 사례에서 보면은 실제 뭐 공대 같은 경우에 어떤 제품을 만들고 하는 것까지도 나중에 랩업에서 같이 하는 걸 볼 수가 있었어요. 그래서 이러한 하이브리드 모델로 우리가 가져갈 수가 있다. 또 이런 것을 이용하면 아까 전 발표에서 얘기한 대로 트위닝 프로그램을 잘 우리가 만드는 데도 큰 도움이 되고 결국은 마이크로 캠퍼스 그러니까 공유 캠퍼스인데 서로의 프로그램의 일부를 서로 활용하는 마이크로 캠퍼스 개념으로 가져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네, 여기까지 제 준비한 내용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교수님 감사합니다. 네, 그 코일에 대한 개념과 그다음에 코일을 활용한 교과목 설계, 그다음에 적용에 대해서 되게 상세적이고 실제적인 발표였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네, 그 두 분 교수님께서 굉장히 상세하게 발표를 해주셨고요. 저 이제 캠퍼스 아시아 사업이 이제 고등교육 국제교류 프로그램의 이제 대표적인 그런 사례로 10년간 자리매김해왔고 또 향후 5년간 저희가 확장 사업으로 추진이 되고 있는데 일단 이제 그 고등교육 교류 코비드-19의 등장으로 인한 국제교류 환경 변화 또 이제 새로운 이제 학습 형태가 또 변화를 하고 새로운 플랫폼이 등장을 하면서 저희 뭐 교육부와 대기업 저희 사업단 대학이 함께 그렇다면 이 코비드-19의 시대에서 우리가 새롭게 공동교육과정 개발이랄지 캠퍼스 아시아 사업의 운영을 어떻게 확장적으로 잘 성공적으로 이끌어 갈지에 대한 고민이 다 있으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오늘 사실 이 포럼을 기획한 것도 이제 그러한 좀 고민에서 출발을 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저희 이제
앞서서 두 분 교수님 발표를 다 들었고요. 저희가 이제 질의응답을 좀 갖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그러면 앞서 발표해 주신 최동주 교수님과 홍준영 교수님을 네, 화면에 함께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제가 그 발표 진행되는 동안에 혹시 이제 그 채팅창에 올라온 질문은 아직 없었는데요. 제가 잠시 지금 좀 갤러리 화면으로 좀 전환을 해서 네, 혹시 그 질문이 있으신 분들은 그 여기 그 줌 밑에 이제 반응을 보시면 손들기라는 기능이 있습니다. 그 손들기 기능으로 이제 손을 들어주시거나 아니면 이제 뭐 그 화면 카메라를 켜시고 이제 좀 표시를 해주시면 네, 질문하실 수 있는 기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질문 있으신 분들, 예, 저 부산대학교 이동근 교수님, 네, 카메라 켜시고 네, 질문 말씀 부탁드립니다. 예, 반갑습니다. 오늘 두 분 강의 잘 들었습니다. 이제 최동주 교수님께 먼저 조금, 질문이라기보다는 이제 조금 건의사항을 조금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사실은 이제 두 분 다 공이 이제 제가 받는 느낌은, 그 학부생들의 공동학위 또는 학부생들의 교육, 온라인을 통해서 이제 코일 개념을 도입을 해서 하는 거에 대해서는 굉장히 효과적이고 좋은 방법인 것 같고 맞는 방향으로 가는 것 같다 하는 생각이 들고요. 이제 저희 사업단 같은 경우에는 이제 에너지 환경을 목표로 하고 그리고 이공계에서 석박사 복수학위를 추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참여하고 있는 학생들도 그렇고 얘들이 해야 되는 게 단순히 석박사 과정, 이공계에서의 석박사 과정은 교육만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고 반드시 이제 자기의 연구가 그 연구를 통해 가지고 이제 세계적인 수준의 오리지널리티 이슈 문제도 있으니까 이런 부분들과 관련되어서 이제 파트너십을 통해서 좋은 연구가 오히려 조금 더 큰 비중이 아니겠는가. 그 대부분의 이제 연구중심 대학들 같은 경우에는 그런 쪽으로 비중이 좀 더 클 것 같은데, 일단은 예를 들어서 이제 그 아까 말씀하셨던 플랫폼을 만들어서 거기에서 이제 이런 서로 학생들이라든지 이제 전체적으로 에라스무스 프로그램에서 이제 버추얼 익스체인지 이게 저희가 이제 작년 초였습니다. 코로나 환경 중에. 그 다음에 중간에 또 지난 여름에 또 학생들이 직접 왔어요. 그 다음에 지난해 초에는 갔고, 그렇게 해서 서로 간에 대면을 그 와중에 온라인으로 하고 있는 와중에 대면을 해보니까 이공계 학생들의 입장에 있어서 특히 석박사 과정 학생들에 있어서는 실제 가서 그쪽 랩에서 돌고 있는 것들도 대면을 해서 배우는 거 하고, 그러니까 이런 것들에 대한 만족도가 비교가 안 될 정도로 예전보다 오히려 훨씬 더 강화가 되는 쪽인데, 제가 아까 강의를 쭉 들으면서 받는 느낌은, 에라스무스 프로그램이 이제 그 EU 통합에도 기여를 했고, 많은 긍정적인 것들이 있어서 확대 개편이 되면서 이제 버추얼도 들어가고 있는 부분들도 있는데, 코로나 전부터 이미. 이게 너무 그쪽으로 많이 강조가 되면, 이공계에서의 이제 대면과 관련되어 있는 그 중요성이 조금 더 underestimate 되지 않을까 하는 우려가 사실은 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에도, 이제, 요거는 교육부에도 조금 건의를 좀 드리고 싶은 내용인데, 두 번째 아까 발표하셨던 이제 우리 또 중앙대학교 교수님, 코일 개념에 대해서 이제 굉장히 자세히 설명을 해 주셨고, 요 코일을 사실은 이제 저희 프로그램, 이번에 3단계 프로그램에 반영을 했습니다. 이제 이공계의 관점에서 이제 PBL 방식으로 그 전 단계에서 이미 똑같은 3단계로 전 단계에서 구상을 하고 아이스 브레이킹을 하고 그다음에 이제 본 학기로 넘어 들어와서 이제 문제 해결형으로 3가지 과제를 이제 연합해서 푸는 방식으로 시도를 하고 그다음에 다시 모여서 아주 짧은 윈터 쪽이라든지 이런 쪽에 있어서 성과를 분석을 하고 발표를 하고 하는 거를 갖다가 도입을 하기는 했습니다. 근데 플랫폼하고 똑같은 이야기인데, 코일도 마찬가지. 첫 번째 가장 큰 부담은 연구에 대한 부담, 학생들이 느끼는. 본인의 첫 번째 이공계의 그 연구중심 대학 쪽에서 느끼고 있는 정말로 내 연구가 더 중요하고 여기에 대해서 딱 맞는 팀을 통해 가지고 건너가서 배우고
내가 하고 있는 연구 더하기 플러스 알파로 좀 더 도움이 되는 방향이 정말로 나는 추구하고 싶은 방향인데 학부생들하고는 조금 다른 차이점이 분명히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분야에 따라 다른 차이점도 분명히 있는 것 같고요. 코일의 개념도 one of them이란 말이죠. 교육의 관점에서는, 저희 입장에서는. 여러 가지 코스웍 중에서 좀 더 문제 해결력을 높이기 위한 정도로서 코일의 개념을 저희는 도입을 하고, 그 다음에 그걸 좀 더 나가서 결과적으로는 본인의 연구를 직접 가서 좀 더 하는 거를 훨씬 더 중요하게 생각이 드는데, 이제 너무 버추얼이 강조가 되거나 이제 또는 코일의 교육적인 면만 너무 강조가 되었을 경우에 있어서 이공계의 대학원, 석박사 대학원의 관점에 있어서의 복수학위가 추구하고 있는 방향하고는 약간 차이가 나지 않을까.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내용을 여러 가지 정책을 입안을 하시고 그리고 프로그램을 기획을 하실 때 그런 차이점에 대한 내용들도 좀 반영을 좀 해 주십사 하는 부분이 분명히 한 가지가 좀 건의드리고 싶고요. 아까 코일 말씀하시면서 이제 조금 이제 여러 가지 예산적인 문제 조금 건드려 주셔서 참 감사하게 생각을 합니다. 다들 아시다시피 교육 예산, 프로그램 예산이 이제 2단계에 비교해서 너무 말도 안 되니 컷이 되는 바람에 실제 사업단 운영도 힘들 정도라서 그 어려운 환경 하에 대학 본부에서 이제 대응 자금으로 거의 다 커버를 하고 있는 그런 형편입니다. 어려운 와중에. 그래서 이제 교육부에도 건의를 드리고 싶은 것은 굉장히 많은 노력을 하고 계신 것도 다 알고 있고요. 가장 말씀하셨던 것 중에서 아웃바운드 학생들이 못 나가게 된 가장 큰 이유, 상대국이죠. 우리는 오픈했는데 중국, 일본 막아버렸죠. 그러니까 가지를 못하니까 가서 아예 그냥 격리가 문제가 아니고 문이 닫히다 보니까 갈 수가 없는 환경이니까 여기까지 오게 된 것이 아닌가. 그러니까 현장에서 느끼기에는 굉장히 큰 좌절감을 느끼거든요. 아무리 애를 쓰고 이렇게까지 다 해놔도 결과적으로 문이 안 열리고 하는 부분에 대해 가지고는 조금 더 높은 데서 장관급 회담 열릴 때 주요 의제로 유학생들 서로 간의 국가 간의 합의에 의해 가지고 진행되고 있는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정부 측면에서 외교적인 노력을 좀 해서 좀 실제로 갈 수 있을 만한 그러한 환경을 좀 만들어 주셨으면 좋겠다 하는 게 교육부에 대한 건의입니다. 이상입니다. 교수님 말씀 감사합니다. 그러면 일단 크게 좀 세 분에게 질문을 해주신 것 같은데 먼저 최동주 교수님께 답변 청해 듣고 다음으로 이제 홍준영 교수님께 답변 요청 드리고요. 이제 다음으로 이제 뭐 그 운영 관련하신 말씀 또 답변 드리는 순서로 하겠습니다. 네, 최동주 교수님 먼저 말씀해 주시죠. 이동훈 교수님 말씀하신 거는 절대적으로 옳으신 말씀이고요. 이게 사실 에라스무스 플러스나 버추얼 익스체인지 모두 학부 수준의 교류에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그 전에 이제 부산대학 컨설팅을 할 때도 부산대 건축학과에서 캐마를 할 때 학생들이 현장에 와서 한국의 도시의 환경과 문화가 반영된 이 건축물에 대해서 경험을 하고 거기서 인턴을 했을 때 본인의 그 시야의 확장성이 얼마나 큰지에 대해서 그 효과성을 이미 제가 사실은 본 적이 있고 그리고 그게 이제 또 대학원생 수준에서 이루어지니까 그 부분에 있어서는 하지만 앞으로 이제 이 공학이 순수공학 쪽의 교류보다는 우리가 한중일 간에 같이 할 수 있는 융합공학 쪽 전공들이 더 많은 것 같더란 말이죠. 그랬을 경우에 지금 이동 교수님 말씀하신 그런 문화적인 접촉, 그다음 체험을 통해서 다문화적 감수성을 갖게 되고 현장에 맞는 공학이나 과학에 대해서 생각해보는 시간을 갖는 건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부분에 대한 것은 사실은 지금 마이스터 대학 중심으로 저희들이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는데 거기서 플랫폼 고려를 할 때 학부 이상, 그러니까 대학원 과정에서의 마이스터 대학의 플랫폼에 대해서는 별도 지금 연구를 진행하는 걸로 계획 세워놓고 있습니다. 그것이 나오게 되면은 아마 캐마에도 잘 적용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좋은 말씀이십니다. 예, 다음 홍준영 교수님께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말씀하신 대로 그러니까 코일 과정이 이제 개발된 것은 사실 학부 과정을 염두에 두고 먼저 개발된 건 사실이고요. 또 실제로 가장 많이 활용되고 있는 게 이제 학부 과정에서 하고 있는 것이 맞습니다.
하지만 그 대학원 과정에서 그러면 이것은 전혀 사용되고 있지 않느냐? 아니요, 그 대학원 과정에서도 그 점점 더 그 사용의 빈도가 늘어나고 있는데요. 물론 아까 제가 그 모든 과목이 다 코일적인 요소를 가져야 되느냐? 그건 아니라고 했잖아요. 이것이 완전히 순수하게 이론이고 그다음에 그냥 그 각자의 리서치 중심의 그러한 그 교과목이다. 그러면은 이게 필요하지 않을 수도 있어요. 하지만 만약에 이것이 국가 간에 비교를 하거나 이게 이제 이공계 같은 경우는 그런 게 많지 않을 수도 있겠지만 그 서로 간에 비교를 하거나 서로 다른 문화, 서로 다른 국가, 좀 제도 이런 것을 비교해 가면서 해야 될 필요성이 있는 경우에는 굉장히 여전히 그 대학원에서도 중요하게 사용되고 있고, 그 다음에 대학원 수업에서도 우리가 개별 연구도 있지만은 같이 연구하는 경우도 공동 연구를 하는 경우들도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는 우리가 충분히 대학원 과정에서도 사용 가능하다라고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점점 이게 그 리서치보다는 그 말씀하신 대로 프로블럼 솔빙 쪽에 더 초점을 맞춘 교과목에 더 맞는 이 교수 방법이다라고 하는 점은 분명히 맞습니다. 예, 답변 감사드립니다. 그럼 이제 혹시 교육부 장영희 사무관님 말씀 주시겠습니까? 아니, 제가 지금 중간에 들어와서 다는 못 들었는데요. 지금 목소리 들리시나요? 예, 들립니다. 네, 사실상 방금 교수님께서 말씀해 주신 부분은 저희도 충분히 다 인지를 하고 있고, 또 그 정부 차원에서도 지금 노력을 안 하고 있는 건 아니고요. 지금도 열심히 하고 있는데, 여러 가지 국가 간의 어떤 좀 상황이 좀 틀리다 보니까, 솔직히 말씀드리면 좀 쉽지 않은 상황이라는 말씀 드리고, 다만 앞으로도 이 부분은 좀 정부 차원에서 더욱더 이제 저희가 좀 노력을 할 예정이고, 지금 아마 그 한일중 교육장관 회의는 올해는 조금 힘들 것 같고, 앞으로 이제 그 다가올 중간 협의체인 고등교육교류 전문가위원회가 뭐 3월경 빠르면 이렇게 좀 열릴 것 같은데요. 그 뭐 중간 협의체를 통해서라도 저희가 좀 그 정부 차원에서 이렇게 좀 저희의 입장이라든가 또 양국의 입장을 또 서로 이렇게 논의하는 자리를 또 마련하도록 열심히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사무관님 말씀 감사합니다. 예, 굉장히 좋으신 말씀까지 커멘트였는데 혹시 뭐 추가적으로 질문이 있으시다든지 의견 있으신 분 계실까요? 예, 제가 쭉 둘러봤는데 지금 당장은 뭐 이제 표시가 보이지 않고요. 네, 저희 사실은 저희가 이제 그 굉장히 열띤 발표 또 굉장히 또 의미 있는 질문 해주셔서 사실 예정된 포럼 시간이 좀 넘어가긴 했습니다. 그 이제 더 이상 혹시 추가적인 질문이나 질의가 없으시면 네, 이제 이것으로 네, 저희 그 포럼을 좀 종료할까 하고요. 예, 저희 오늘 캠퍼스 아시아 그 확장사업 발대식과 함께 사업 성과 강화 포럼에 네, 이제 참석해주신 모든 관계자 여러분들, 또 이제 교육부 사무관님, 또 저희 발표 또 진행해주신 그 최동주 교수님과 홍신영 교수님께 다시 한번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요. 네, 앞으로도 이제 오늘 발대식 이후에 저희 캠퍼스 아시아 한일중 확장 사업이 더 발전할 수 있도록 또 이제 아시아를 넘어서 전 세계적인 이제 국제 학생교류 대표 사업으로 또 거듭날 수 있도록 네, 저희도 여러 가지 노력하고 사업당과 같이 협력해서 열심히 하겠습니다. 예, 그럼 오늘 바쁘신 와중에 참석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네, 이것으로 발대식과 사업 성과 강화 포럼을 마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